안녕하십니까. 특허법 이론사례 특강을 맡은 조성광 변리사입니다. 저는 그 변리사를 한 지는 한 18년, 19년 정도 됐고요. 이제 변리사 하면서 뭐 공부도 계속 해와서 이제 뭐 박사학위도 취득하고 뭐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그 시험 출제도 했었고 이제 채점도 했었는데 그 특허법을 했던 건 아니고 이제 저작권법으로 했었습니다. 근데 저작권법이든 뭐 특허법이든 간에 이제 뭐 그 출제하는 사람의 마인드나 그 채점할 때의 주안점이 비슷하기 때문에 그리고 교수님들이 다 지재권 교수님들이 다 이렇게 돌고 돕니다. 뭐 그 특허법 하시는 분이 저작권도 하고 뭐 상표도 하고 다 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얘기들을 그 어떤 포인트로 공부를 하셔야 되는지를 중간중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학원, 이렇게 변리사 그 2차 수험생을 대상으로 한 그 강의는 제가 2006년도부터 해서 한 2008년도까지는 하고 했는데 이제 특허법을 했었죠. 그 사례집으로는 뭐 케이스 특허법이라고 해서 좀 그 한참 잘 팔렸던 것이 있는데 이제 뭐 절판이 됐고요. 근데 강의를 한 지가 오래돼가지고 그 다시 하는데 이렇게 괜찮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 동영상 강의는 또 처음 찍어보는 거라 그 눈을 마주칠 때가 없어가지고 좀 어색하긴 한데 그래도 뭐 그 여러분들이 있다고 생각하고 더 가까이에 있는 거죠.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화면이 그 자료는 다 나갔을 텐데 그 화면에 글씨가 잘 안 보입니다. 뭐 여기는 보이는데 하여튼 뭐 좀 글씨가 좀 작게 보여서 그 배포된 자료를 좀 많이 보시면서 이렇게 공부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좀 판서가 되지 않는 환경인데 제가 최대한 말로 잘 풀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그 잡설은 그만하고 이제 이제 본론으로 좀 들어가겠는데요. 그 전에 앞서서 제가 이제 채점하면서 좀 느꼈던 거를 좀 몇 가지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강의 중간중간에도 좀 생각날 때마다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보면 일단 그 물음에 답해야 됩니다. 뭐 비슷한 논점이 나왔을 때 그 자기가 공부한 거를 위주로 뭐 답안을 풀어가는 사람들이 좀 있었는데 그 물음에 답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특허 거절 결정이 났는데 거기에 대해서 출원인의 대응 방법을 뭐 논해라. 그러면은 거절 결정이 난 상태부터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거절 결정이 났으면 그 다음에 재심사 청구의 길로 가든 거절 결정 불복 심판 청구의 길로 가든 뭐 포기의 길로 가든 하여튼 그렇게 가야 되는데 거절 결정이 났다는데 그 의견 제출 통지서 나온 걸로 생각을 해서 그 보정서 의견서 내는 뭐 그 절차부터 이렇게 가면 그러니까 47조 2항부터 가면은 좀 이건 처음부터 미스죠. 그렇게 하면 안 되겠다라는 거고요. 기본적으로 그 답안 목차 구성은 중요합니다. 이제 답안도 하나의 소논문 형태라고들 교수님들이 많이 얘기를 하시고 그런 것 이제 다 법학을 공부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논문 형태의 답안을 좋아하긴 하지만 또 시험이라는 특수 상황을 다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목차 구성은 중요하지만 그 문제 유형에 따라 유연하게 작성할 필요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그 서설 또 뭐 결론 이런 거는 생략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특히 막 문제가 막 쪼개져 있는 것들 있죠. 뭐 30점짜리 문제인데 뭐 5점, 5점, 6점 뭐 이렇게 쪼개져 있는 거는 그냥 답만 쭉 쓰셔도 됩니다, 사실. 논점 2개 이상이 되고 배점이 한 10점 이상이 돼서 어느 정도 분량이 좀 채워져야 되는 것들은 그 논점이 곧 그 목차가 될 텐데 그냥 처음부터 그냥 그 논점이 딱 나와버리면 이게 답안 형식이 좀 안 맞기 때문에 그럴 때 상황 분석이라든지 뭐 문제의 소재라든지 뭐 쟁점 정리, 뭐 논점 정리 뭐 이런 그 목차를 달고 쟁점이 뭐고
그 쟁점이 뭐 그 다음 목차 두 번에 이제 그 쟁점 1, 쟁점 2 해서 풀어도 되고요. 아니면은 뭐 그 이제 그 쟁점의 실제 이름을 이제 목차로 달아서 이제 그 서술을 해도 됩니다. 그리고 채점은 문제마다 별개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채점위원들이 그 전체 다 채점을 하는데 채점 기준표는 각각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기준표에 맞춰서 채점을 하는데 이게 출제 과정을 좀 말씀을 드리면 그 그러니까 뭐 이제 출제위원 2명이 그 A1, B1, 그러니까 30점짜리 하나, 20점짜리 하나씩을 출제를 해서 둘이 뭐 서로 의견 교환해가지고 문제를 좀 정리를 하는데, 그렇다고 해도 그 중간중간 겹치는 논점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거를 너무 이 시험에 대해서 너무 그 정교하게 생각을 하셔가지고 논점이 아까 방금 전에 30점짜리 문제에 나왔는데 20점짜리 그 논점이 또 있네? 그러면 뭔가 아닐 거야. 내가 잘못 생각한 걸 거야. 라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겹칠 수 있습니다, 논점은. 예. 그 기출문제를 쭉 보셔도, 앞에 나왔던 논점이 뒤에 또 나오고, 뭐 그럽니다. 그래서 그거를 너무 깊게 생각하면 그 주화인마에 빠집니다. 예. 그래서 답안지 서술하다가, 그 답안지 전체를 답안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문제마다 하나의 답안이다.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거지만 그 시간이 없다면 그냥 질의에 대한 응답만 그냥 하셔도 됩니다. 답만 적어도 기본 점수 이상은 나가고요. 이게 100점 맞으라는 시험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100점 못 맞으니까 그 어느 정도 내려놓고 답 위주로 키워드 중심으로 Q&A 방식으로 그렇게 접근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제 친구분들이나 그 같이 공부하시는 동료분들끼리 서로 쟁점에 대해서 이렇게 딱 물어보면 그 말로 구술로 대답해주고 하는 연습들을 그냥 스터디를 하신다면 이제 그렇게 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잠은 자답을 하셔도 되고요. 무슨 뭐 특허청이든 어디 뭐 저작권이면은 뭐 저작권위원회든 간에 거기 뭐 Q&A 코너, Q&A 이런 사례집 핸드북 같은 게 많이 나오는데 거기에 뭐 이런 경우 어떻게 되나요? 뭐 그런 물음들이 많이 있어요. 그 핸드북에 일반인들이 물어보는, 뭐 그냥 쉽게 말해서 나 저기 뭐 내가 뭐 기술 개발자인데 그 방송에서 제가 기술 내용한 거를 다 떠벌렸습니다. 특허 받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 그러면 뭐 답이 뻔하잖아요. 이제 뭐 공지에 주장하고 하는 건데 그거를 이제 그냥 Q&A 식으로 대답을 짧게 한번 해보시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이제 그렇게 그러니까 그렇다고 이제 그러니까 뭐 답이 중요하지만 그거는 뭔데, 뭐 공제의 주장은 뭔데, 뭐 요건은 이렇고 효과는 이래서 뭐 어떻게 하면 된다. 이제 그런 식으로 그냥 이렇게 하는 연습들을 하면 되겠죠. 그리고 답안이 또 완벽할 수가 없다 해서 그 논리가 얽히는 부분이 있으면 거기서 헤매지 말고 그냥 밀고 나가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되게 안타까운 경우들이 가끔 있는데 막 정말 깔끔하게 글씨도 잘 쓰고 뭐 답안 뭐 한 3문제 정도 이렇게 쭉 잘 써가지고 괜찮다 싶은데 맨 마지막 문제가 좀 어려웠는지 뭐 그냥 막 혼자 뭐 이렇게 논점 잡은 흔적은 있는데 그냥 막 통으로 날려버리고 막 그런 분들이 있는데 그 완벽주의는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냥 무조건 써내시면 되겠고요. 글씨는 잘 쓰면 좋은데 그 못 써도 이게 제가 저 채점 하시는 분들하고 저 나름대로 이제 인터뷰를 많이 해봤는데 저도 그렇고 이게 수험 생활에 대해서 다 이해를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글씨 때문에 최소한 글씨 때문에 해를 입으면 안 되겠다 이제 그런 마인드는 갖고 계십니다만 그래서 이제 조금 날려도 뭐 다 읽어주려고 노력은 합니다만 인간인지라 그 눈으로 보고 손으로 채점하는 거다 보니까 그 좀 손해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너무 흘렸으면은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고 막 하다 보면 이게 뭐 그냥 뻔한 얘기인데 그냥 좀 깔끔하게 좀 글씨 못 써도 되니까 좀 크게 쓰고요. 하나의 방법은 자음을 크게 쓰면은
그 판독이 좀 쉬운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해서 이제 바로 그냥 뭐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뭐 특허법 개호 뻔한 건데 이게 뭐 다 아시죠? 특허법의 목적은 발명을 보호, 장려하고 이용을 도모해서 기술 발전을 촉진하고 뭐 산업 발전에 이바지하는 걸 목적으로 하죠. 근데 그게 이제 그 자연법적인 근거냐, 그 인간에게 주어진 어떤 자연권이냐, 자연권이라고 하면은 뭐 노동의 대가로 주어지는 뭐 하나의 권리다. 또는 자기의 머리에서 나온 창작물이니까 그거는 뭐 그 사람 거다라는 개념이 있고, 또 하나는 사회권이라는 개념도 있습니다. 그 공리주의죠. 공리주의적인 관점에서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되냐, 또 사회적인 이익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되냐로 그 발전이 돼서 결국에는 그 정책적인 고려까지 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자연권이냐, 산업 정책적인 측면이냐, 그런 것들을 생각하시면 되고, 뭐 어떤 제도의 취지에 대해서 좀 생각하시다가 생각이 막히거나 정말 처음 보는 논점이거나 그러면 이 두 개 중에 하나를 가지고, 아니면 두 개를 버무려 가지고 이제 뭐 기본권적으로는 자연권적으로는 이렇고 뭐 산업 정책적으로는 저렇다 해서 그냥 이렇게 말을 만들어 나가셔도 큰 무리가 없습니다. 그런 의미로 이제 소개를 시켜드린 거고요. 갑자기 사례가 나오는데, 이게 이제 그 기본 강의 이제 뭐 그 사례 및 이론 및 사례 강의이기 때문에 중간중간 그 강의할 내용을 이제 사례를 먼저 들어서 이제 설명을 하는 것도 있을 테고요. 그다음에 그 아마 배포가 돼 있을 텐데 지금 한 10문제 정도가 이제 나가 있을 텐데, 그거는 좀 미리 풀어보시고 이게 각 회차마다 한 10개씩 이렇게 문제가 나갈 겁니다. 그러면은 이게 총 4일에 걸쳐서 강의 촬영을 하거든요. 그러면은 한 40문제 정도가 나갈 건데, 그 중에서 그거를 먼저 미리 풀어보시고 그냥 안 풀어보고 이렇게 들어보시면 잘 못 알아볼 수도 있습니다. 그냥 그 눈으로 봐서는 잘 안 풀리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한번 고민을 한번 해본 다음에 그렇게 강의를 들으시는 거를 추천을 하겠습니다. 근데 그 40문제를 뭐 또 다 한 번에 쭉 다 풀으라고 하면은 또 이게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중간중간 선별해서 그렇게 같이 푸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좀 이제 그 워밍업으로 그 어떤 갑이라는 사람이 뭐 자기 음식점을 하고 있었는데 뭐 음식 개발을 했다 이거죠. 그래서 그거를 그냥 영업 비밀로 갖고 있었던 어떤 해물 설렁탕이 있었는데 그거를 특허 출원할지 말지를 고민하고 있더라. 그런 상황에서 이거를 특허를 출원해야 되느냐라고 할 때, 그럼 출원에 대한 그 장단점을 설명해봐라. 그럼 여기에서 이제 그 특허 출원을 했을 때 장단점을 하라라고 하면은 결국에 이제 그 제일 큰 장점은 어떤 그 독점 배타적인 그 특허권을 갖는다는 게 장점이겠죠. 그 단점은 기술이 공개된다는 게 큰 단점일 겁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만 놓고 써도 뭐 아주 기본은 되는데, 이제 좀 살을 붙여서 이제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죠. 일단은 그 문제에서 그 이제 그러니까 뭐 간단한 거지만 그 물어보는 대로 답을 하면 크게 벗어남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조리법에 대해서 특허 출원할 때 고려할 사항과 출원 여부에 대해서 장단점을 설명해봐라. 그러면은 1번 목차는 고려할 사항이고 2번 목차는 장단점이죠. 예. 그래서 고려할 사항은 뭐 그냥 공부하신 것 중에 특허 출원할 때 뭘 고려해야 되지? 일단은 출원했으면 등록이 돼야 되겠죠. 그죠? 그 등록해서 과연 등록이 가능한가? 그러면 등록이 되더라도 이제 어느 정도 안정적인 권리를 가져야 되니까 특허 청구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겁니다. 그러면 발명의 카테고리는 뭘로 할지, 그리고 그러니까 물건으로 할지 뭐 방법으로 할지 이제 그런 걸 생각해봐야 될 테고, 그게 이제 등록 요건에 따라서 이제 판단을 해봐야 되겠죠. 그다음에 발명의 구성 요소는 뭐겠는가? 그리고 중요한 게 내가 갖고 있는 모든 레시피를 다 공개를 해야 될 건가, 아니면 일부는 감춰야 되는가? 공개 범위까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겁니다.
그렇게 했다면 그 다음에 그 출원인이 이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절차들이 있을 테고 그 어떤 절차를 이용해야 되느냐. 뭐 비밀 유지했다고 했으니까 이제 뭐 공개된 건 아니지만은 하여튼 저 심사라도 좀 빨리 받고 싶다 하면은 우선 심사 청구라도 이제 해야 되는 게 있죠. 이제 그 절차적인 걸 좀 생각해봐야 되고. 그러면 등록을 왜 받냐? 등록을 받아놓고 어떻게 활용할 건가? 그래서 권리를 어떻게 활용할지도 이제 검토를 해봐야 되고. 그러면 내가 등록을 받았으면은 그게 누군가가 내 특허권을 침해했을 때 그거를 과연 권리 구제를 받을 수 있느냐? 음식물 레시피 특허 가지고 권리 행사가 가능하겠느냐? 그리고 이제 권리 보호 기간이 언제까지냐? 이제 그런 것들을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그래놓고 이제 특허 출원 여부에 대한 장단점을 보면 그 장점은 그냥 그러니까 등록됐을 때 이제 배타적인 권리를 갖는다. 그리고 활용 면에서 뭐 내 권리를 내가 뭐 그냥 갖고 있을 수도 있지만 이제 프랜차이즈를 한다면 그 프랜차이즈 사업의 핵심은 지재권이잖아요. 뭐 상표권이나 특허권이 이제 핵심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은 그 다른 사람한테 그 프랜차이즈 사업에 대한 가맹 사업권을 준다라고 한다면 거기에 상표나 특허에 대한 사용권을 준다는 거죠. 특허는 실시권이겠고요. 그래서 뭐 실시권 설정 같은 활용이 가능할 테고, 또 내가 이제 사업하다가 돈 많이 벌어서 이제 접겠다. 그럼 권리 이전도 가능하죠. 놀부보쌈 같은 데가 그런 거죠. 그다음에 이제 뭐 담보대출을 받고 싶다 해서 뭐 질권 설정도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대외적으로 특허를 담보로 하는 그 자금 유치도 가능하고 광고 홍보 효과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요즘에 각종 그 나라에서 중소기업들을 지원해주는 여러 사업들이 있는데 그 사업의 근거가 그러니까 사업의 근거로 뭐 여러 가지 뭐 회사의 경영 상태라든지 뭐 발전 가능성을 보겠지만은 그 중에 한 꼭지가 이제 특허 등록이 돼 있느냐 뭐 이런 것들을 보고요. 또 이제 기업 평가에 활용이 된다는 얘기죠. 그렇게 이제 활용 측면에서 이제 쓸 수가 그러니까 대외적인 효과도 많이 있고요. 단점은 일단 기술이 공개가 되고 보호 기간이 제한이 되죠. 뭐 영업 비밀로 갖고 있었다면은 그냥 비밀 유지하는 그 내내 다 이제 그 영업 비밀의 지위를 누릴 텐데 이거는 일정 기간 뭐 출원일로부터 20년 지나면 없어지는 권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거절 가능성을 무시할 수 없겠습니다. 그래서 출원했다가 괜히 기술 공개만 시켜놓고 이제 거절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우선 심사를 신청하는 이유도 있죠. 통상적으로 우선 심사 신청을 안 하고 그냥 두면 심사 기간이 2년이 넘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그런 경우에 그냥 공개는 다 대놓고 이제 거절되면은 이거는 뭐 내가 방어 출원으로 쓸만한 그런 생각이 없었다면은 되게 힘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빨리 심사를 받고 거절됐으면은 그냥 그래도 비공개 상태는 유지하도록 하는 게 더 좋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특허 등록 가능성을 높이려고 하다 보면 구성 요소가 자꾸 추가가 되고 이제 그러다 보면 권리 범위가 협소화될 가능성도 있고 그게 사실은 권리 행사가 잘 안 되는 권리 행사할 수 없는 권리가 되기도 하죠. 그리고 어쨌거나 특허 출원하고 등록받는데 이제 비용 소모가 됩니다. 유지하는데도 비용이 소요가 되고요. 그 청구항별로 그 특허 연차료를 납부하기 때문에 이게 연차가 쌓일수록 그 비용도 좀 이렇게 많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그 대기업에서 그 이제 연차료를 그 내서 유지를 할지 말지를 하는 그런 평가들을 내부에서 합니다. 근데 그거 뭐 자체적으로 하기 어려우니까 그 변리사 불러다가 같이 이제 이 특허 포기할까요 말까요 이제 이런 거를 100개 정도 쌓아놓고 그 사업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봐가지고 이거는 포기합시다 맙시다 이제 그렇게 했었는데 그냥 그 제가 들어가서는 왜 그렇게 하냐 이제 청구항별로 포기합시다. 그래서 뭐 청구항이 많으면은 그래도 기본 청구항 같은 거는 좀 남겨놓고 이제 청구항별로 포기하는 뭐 그런 청구항별 포기 제도를 좀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를 왜 했죠? 하여튼 이제 뭐 아까 이제 간단한 내용은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고 이제 특허 뭐 출원에서부터 이제 심사 절차를 쭉 개관을 해보면
일단은 이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사람이 특허 출원을 하겠죠. 이제 특박권이라고 하겠습니다. 발명자 또는 승계인이 이제 특박권을 갖게 되는데, 뭐 물론 당연히 양도 대상이 되고, 뭐 거기에 뭐 공동 출원인의 논점이나 이제 무권리자의 논점들이 좀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제 심사 진행해서 이제 등록 받으면 되는데, 그 사례 문제에서는 항상 사례 문제에서 이제 뭐 등록 여부 판단하라는 그런 문제에서는 조심하실 게, 출원했으면은 이거는 그러니까 특허 제도의 목적이 그 발명을 공개시켜서 그 공개에 대한 반대급부로 독점 배타적인 권리를 주자는 게 특허 제도의 목적이잖아요. 그래서 출원을 했으면 얘는 공개가 된다라는 거를 좀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공개 안 되는 상황이 몇 가지가 있는 거를 좀 생각을 하면서 별말 없이 그냥 쭉 이어졌다면 출원하고 나서 1년 6개월 경과했으면 이제 공개가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발명이 등록됐다 그러면은 등록 공고가 되니까 이제 등록됐으면 공개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거를 좀 생각을 갖고 풀으셔야 된다는 거고요. 출원 공개가 되면 여러 가지 그 법적 지위가 변하죠. 뭐 출원인의 법적 지위뿐만이 아니라 해당 출원의 지위도 바뀌는 건데, 일단은 출원 공개가 됐으면은 그 법조문 65조에 나와 있는 것들은 이제 보상금 청구권에 관한 거고, 보상금 청구를 위한 뭐 경고를 할 수 있고, 뭐 그런 내용이 쭉 나와 있고요. 이제 그 공개된 출원은 그때부터는 공지 발명이죠. 반포된 간행물에 의해서 공지된 그 공지 발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후출원에 대해서는 이제 확대된 선출원의 지위를 갖게 되겠죠. 뭐 크게는 그렇게 되는데, 뭐 이거 또 자세한 이야기는 또 다음에 할 기회가 있을 거고요. 또 이제 특허 출원에 대해서 이제 심사를 해야 되는데, 심사는 그냥 되는 게 아니라 심사 청구를 해야 되죠. 그래서 그 뭐 이제 설문에서 이렇게 뭐 심사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 없으면 심사 청구를 안 할 수도 있는 겁니다, 일단. 그래서 그 출원을 했는데 뭐 그 다음 조치는 뭐 어떤 조치를 생각해봐라 그러면은 항상 심사 청구부터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심사 청구를 안 하면 그 다음에 할 조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심사 청구부터 시작을 하는 거다. 그러니까 이제 기본적인 것들이니까, 그러니까 출원했으면은 공개가 될 거다. 안 될 수도 있지만, 그리고 심사 청구를 해야 심사 진행이 된다. 이제 그런 거는 그냥 기본 개념으로 갖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특허 여부 결정을 할 테고요. 특허 거절 이제 뭐 거절 결정이 나기 전에는 물론 이제 그 거절 이유가 있으면은 무조건 강행 규정으로 그 의견서 제출 기회를 주죠. 그래서 의견 제출 통지를 해서 이제 뭐 의견서나 보정서를 제출할 기회를 주고 있고요. 뭐 그 얘기도 뭐 다음에 좀 자세히 할 기회가 있겠고, 그러면은 어찌됐든 그렇게 심사가 진행이 돼서 이제 특허가 거절 결정됐다, 특허 출원이 거절 결정됐다 그러면은 아까 둘 중에 하나를 했죠. 그 재심사 청구를 하거나 거절 결정 불복 심판 청구를 하거나, 선택적인 사항입니다. 그래서 거절 결정한 게 맞다 그러면은 제가 보정을 더 해야 되겠군요 하면서 이제 재심사 청구를 한다는 거는 결국 보정을 다시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보정서 제출을 해서 재심사가 이루어지도록 하거나, 아니면은 저거 거절 결정이 너무 잘못됐다 그러면은 그 불복 심판 청구를 해야 되는 건데, 근데 이게 그 한없이 계속 반복될 수는 없죠. 그러니까 재심사 청구를 했는데 거기에서 또 거절 결정이 났다 그러면은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거절 결정 불복 심판 청구를 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렇죠? 그러니까 재심사 청구를 했는데 다시 또 그 거절 결정이 났으면 그때 또 재심사 청구를 못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최초 거절 결정이다라는 게 그래서 법조문에 나오는 게 그겁니다. 예. 그다음에 거절 결정에 대해서 불복하지 않는다 그러면은 뭐 거절 결정을 그냥 불복하지 않고 놔두면은 그냥 확정이 되겠죠. 이제 거절 결정이 확정이 되면 일단은 출원 공개가 된 상태에서 확정이 됐으면 이제 그냥 공지기술로 남는 거죠. 그래서 후출원에 대해서 그 후출원 배제유가 생길 겁니다. 그러나 이제 출원인 입장에서는 좀 불리한 면도 있기 때문에 그 방어 출원에 대한 생각이 없다면 그냥
우선 심사 청구를 해서 심사가 좀 빨리 진행되도록 하는 게 낫겠다라는 거죠. 자, 그렇게 이제 그렇다면 그 거절 결정이 된 상태인데, 그러니까 공개가 안 되고 거절이 됐다. 그렇다면 그 추론은 어떤 지위가 있느냐? 일단은 공개가 안 됐으니까 이제 공지 기술이 아니죠. 후출원에 대해서 그 신규성 판단의 그 선행 기술이 될 수 없죠. 그리고 특허 거절 결정이 확정이 됐으니까 선원의 지위도 없습니다. 그래서 선출원의 지위도 안 남고 공개도 안 된 거기 때문에 후출원 방해요는 없다, 후출원 배제요는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특허 결정이 내려져서 등록이 됐다. 그러면은 특허 결정이 됐다. 일단은 뭐 특허권이 형성이 되고, 그다음 이제 출원 계속 중에 뭐 경고를 했거나 이런 사정이 있었으면 보상금 청구권 행사의 어떤 전제가 되기도 하죠. 그리고 이제 특허권 관련 기술을 업으로 실시하는 사람한테는 이제 특허권 행사를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뭐 권리 구제 방안은 그냥 뭐 가처분 신청부터 해서 가처분 신청, 침해 금지 청구, 뭐 손해배상 청구, 신용 회복 청구, 그리고 부당이득 반환 청구도 가능하니까요. 거기까지가 이제 민사적인 조치다라고 생각하시고, 이제 뭐 침해죄를 물을 수도 있다. 이제 그렇게 그냥 한 2줄 정도 쓰는 건데, 그거는 무슨 조치를 써라 그러면 이거는 그냥 뭐 자동으로 쓸 수 있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법조문을 이렇게 병기를 하는 게 좋으냐, 이제 그런 질문을 예전에 많이 들었었는데, 하는 게 좋습니다. 할 수 있으면 하는 게 좋고, 그러니까 잘 못 봐도 이제 법조문은 눈에 딱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결국에 채점 기준으로 딱 쓰여지는 게 결국에 법조문하고 판례입니다. 학설도 가끔 있지만은 학설은 뭐 큰 점수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특허법에서는 학설이 별로 없죠. 그냥 다 판례로 그냥 이렇게 쭉 쓰시면 되고, 판례에 대한 비판할 때는 이제 한두 줄 쓰는 경우가 가끔 있는데, 그런 거는 그때그때 좀 말씀드릴 거고요. 법조문을 쓸 때 이제 법 제 몇 조 이렇게 써도 되고, 앞에 이제 특허법 제 몇 조라고 써놓고 이하 생략 이걸 하나 붙여놓고, 그러니까 특허법 시험이니까 이제 특허법에 대해서는 특허법 몇 조라고 쓰지 말고 그냥 제 몇 조 이렇게 써도 되고, 이거 이렇게 물결 표시 있죠? 이런 거도 괜찮습니다. 이게 이제 뭐 미국 법조문에서 이렇게 많이 쓰는데, 다 미국에서 공부하신 분들이 많아가지고 뭐 저런 거는 뭐 괜찮고요. 그래서 근데 저는 그냥 이렇게 이제 좀 이렇게 쭉 여기다 써놨는데, 이거 많이 안 써보면 이것도 잘 안 그려집니다. 그래서 그냥 제 몇 조 그냥 그렇게 쓰는 게 좀 편한 것 같습니다. 뭐 특허권자로부터 침해 주장을 받았다. 그러면은 뭐 내가 어떤 뭐 물건을 만들려고 하고 있는데, 판매를 하고 있는데 특허권자가 내 특허 침해다라고 했다. 그러면 제일 처음에 할 게 뭘까요? 침해가 맞나를 봐야 되는데, 일단은 침해가 맞는지 보려면 등록 공고를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등록 원부를 떼본다는 얘기는 저 사람이 권리자가 맞는가를 확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권리자가 또 몇 명인가, 저 사람 혼자 갖고 있나, 권리가 이전됐나, 뭐 실시권자가 있나, 그렇게 주장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지, 이제 그거를 등록 원부를 먼저 떼보고, 등록 공보를 또 열람을 해야 되겠죠. 요새 뭐 그냥 다 무료로 다 볼 수 있기 때문에 그거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사실. 그러니까 이제 답안을 쓸 때 이제 침해 주장을 받은 자의 조치를 써라 그러면은 뭐 조치부터 쭉 쓸 수가 있는데, 일단은 파악을 해야 조치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의사라면은 진단을 해야 환자의 상태를 봐야 진단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상태를 보는 것부터 시작한다. 그래서 특허 등록 원부 및 등록 공부 열람부터 시작한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권리가 유효한지, 권리자가 맞는지, 그리고 권리 범위는 어떻게 돼 있는지, 이런 걸 검토해야 되고, 이런 검토는 그러니까 전문가 감정에 의하는 게 바람직하다라는 거죠. 이게 뭐 실무적인 얘기긴 하지만, 이게 변리사가 쓴 감정서가 남아 있느냐가 요 침해하고 있는 사람한테는 나중에 뭐 이제 고의성 입증이라든지
뭐 이런 거에서 되게 그러니까 나는 고의가 아니다라는데 자료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형사 사건으로 갔을 때는 감정서가 더 중요하겠죠. 그 침해 주장이 정당한 경우, 그러니까 특허권자가 나한테 뭐라고 했는데 봤더니 그 말이 맞다 그러면은 제일 처음에 생각한 거는 그만둬야 되나부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무조건 싸울 생각을 하는 게 답이 아니란 말입니다. 실시 중지를 검토한다. 이것도 배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다음에 맞으니까 이거 내가 특허 침해하고 있는 거 맞는데 그럼 일단 그만두고 그래도 계속 쓰고 싶어 그러면은 권한을 확보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겠죠. 그럼 나한테 좀 쓸 수 있게 해줘. 그래서 실시권 설정을 받거나 아니면은 내가 그 특허 좀 사면 안 되겠니라고 하거나 뭐 지분을 좀 달라라고 하거나 뭐 대가는 줄게. 그렇게 하는데 이제 특허권자가 싫다. 그러면은 그럼 내가 이제 어떤 법정 실시권이 있는지 여러 가지 사실관계에 의해서 뭐 손사용권 같은 게 있나. 손사용권이 제일 큰 문제가 되겠네요. 뭐 경우에 따라서는 뭐 중요권이나 뭐 직무발명에 의한 뭐 법정 실시권 뭐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그다음에 뭐 재정 청구 검토할 수도 있겠고요. 뭐 불충분하게 실시했다거나 뭐 여러 가지 사유가 있겠죠. 그다음에 나도 내가 뭐 특허권이 있는데 내가 내 특허가 단줄 알았는데 그 앞에 있었던 다른 특허가 있었네 하면서 이제 이용 관계가 성립이 되더라. 그러면 이제 뭐 크로스 라이센스까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다음에 이제 뭐 여러 가지 조건을 제시를 하고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화해나 중재 또는 조정 이런 절차를 통해서 어떤 다른 기관을 이용해서 좀 해결하는 방법도 괜찮은 방법입니다. 1, 2, 3, 4로 돼 있는데 이제 5라고 고쳐주시고 이게 이제 누가 그냥 출제를 했다면 화해 중재 조정도 분명히 배점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저런 것들을 다 못 쓰기 때문에 이게 점수가 조금씩 깎일 수밖에 없어요, 사실은. 네. 그리고 침해 주장이 부당한 경우, 침해 주장이 부당하다. 그러면 나 침해 안 했는데요라고 이제 일단 회신을 할 수가 있겠고, 그 부당한 이유가 이제 권리 범위에 완전히 속하지 않더라. 권리 분석을 했더니 내 거랑 다른데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네 특허가 좀 하자가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하자가 있다라면은 특허 무효 심판이나 이제 시간적인 요건에 따라서 이제 특허 취소 신청을 검토할 수도 있을 테고, 또 이제 소극적 권리 범위 확인 심판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뭐 심판 어차피 소송 걸으려면 걸어라. 내가 소송에서 항변을 하겠다. 그래서 이제 비침해 항변이나 공직기술의 항변, 자유기술의 항변, 뭐 권리 제한 사유들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항변 사유들을 좀 준비하는 것도 방법인데 좀 공적 확인을 위해서 소극적 권리 범위 확인 심판을 청구하기를 좀 권하긴 하죠. 예. 그냥 소송에서 들어와라 해서 항변했다가 또 뭐 요새 뭐 법원이 잘 하긴 합니다만 그래서 이제 소극적 권리 범위 확인 심판이나 적극적도 마찬가지고 그런 심판 제도에 대해서 무용론을 펴는 분들도 있는데 앞으로 공부하시면서 좀 보시겠지만은 이 권리 범위 확인 심판에서 판례가 제일 많이 나옵니다. 네. 그러니까 직접 본안 소송하기 전에 이제 권리 범위 확인 심판을 많이 이용을 한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많이 이용하는 제도를 뭐 없애는 논의는 조금 과하지 않나 싶습니다. 물론 이제 권리 범위 말고 내가 어떤 권한이 있다. 사실관계에 의해서 어떤 권한이 있다라고 확인을 하는 거는 권리 범위 확인 심판으로 못하죠. 권리 범위 확인 심판은 이제 총괄 해석에 관한 거고 뭐 효력 제한 사유까지는 볼 수 있겠고 이제 하지만은 뭐 법정 실시권이나 아니면은 법정 실시권 이런 것들은 이제 사실관계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은 일반 권리 침해 부존재 확인 해소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내가 무슨 법정 실시권이 있다라는 걸 확인 해소를 한다든지 뭐 이제 그렇게 진행을 해야 됩니다. 또 이제 갑이 뭐 자신이 개발한 보안 시스템에 관한 사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유사한 특허 발명이 있음을 발견했다. 그러니까 내가 뭘 사업 준비를 하고 있는데 비슷한 게 있었대요. 아직 뭐
그랬을 때 이제 갑 입장에서 검토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느냐. 그 뭐 같은 얘기죠. 아까랑 뭐 비슷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어떤 그 큰 문제의 한 꼭지로 뭐 이런 게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냥 생각을 해보면 유사한 게 있다고 이제 봤으니까 그 권리 범위에 속하는지에 따라서 어떤 대응을 할지가 중요하겠죠. 그래서 일단 권리 분석을 해봅니다. 마찬가지로 특허 등록 원부랑 등록 공보를 열람을 하고 특허권의 존속 여부, 뭐 권리자 이런 것들을 파악을 하죠. 등록 원부를 통해서는 존속 여부, 권리자를 파악하고 또 이제 권리 분석을 해서 권리 분석은 이제 구성 요소의 안비의 법칙이나 뭐 균등범위나 이제 간접 침해까지 같이 생각을 해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문헌적 보호 범위에 속하더라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똑같습니다. 아까랑 뭐 권리 범위에 속하니까 나는 사업은 하고 싶고 권리 범위에 속한다. 그러면 일단 교섭을 해야 되겠죠. 특허 양수를 받거나 실시권 설정 잘 안 되더라. 그럼 법정 실시권 재정 청구 검토하고 또 이제 여기서 놓치지 말 게 이제 사업적으로 준비하는 과정이라 했으니까 설계 변경을 하는 것도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설계 변경하거나 회피 설계. 그러니까 설계 변경은 그냥 내가 그럼 다른 거 하겠다라고 하는 거고 회피 설계는 뭐 비슷한 거지만 그 청광을 놓고 상대방이 그 등록받은 청광을 놓고 필수적 구성 요소를 빼고 쓰거나 바꾸어 쓰거나 하는 겁니다. 균등 범위에 포함되지 않게. 회피 설계도 많이 합니다. 그 회피 설계. 예. 그러니까 이제 변리사가 되실 거니까 이제 여러 가지 사업 모델이 있는데 이게 회피 설계가 나쁜 게 아니고 이제 특허 제도라는 게 원래 권리의 중복, 그러니까 침해를 막자는 것도 있잖아요. 그 뭐 중복 투자를 방지를 하는 것도 하나의 뭐 그 존재 이유고 하니까 뭐 그 어떤 부분에 대해서 권리를 갖고 있다고 하면은 그 권리가 아닌 거를 쓰게 만드는 거 주는 것도 산업 발전에 이바지를 하는 거고요. 회피 설계를 잘 하려면은 이제 뭐 간단한 거는 뭐 누구나 하겠지만은 어떤 좀 전문 영역에서 그 어떤 아무나 할 수 없는 회피 설계를 해야 된다. 그러면은 제가 이제 공학적인 기술도 많이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공부를 계속 하시기를 바라고요. 합격을 하셔도. 그다음에 이제 그 무효심판 청구를 할 수도 있는데 그 무효심판 청구를 할 때 그 선행기술조사, 그러니까 문헌적 권리 범위에 속하니까 그냥 가만 놔두면 내가 침해가 되겠지만 선행기술에 하자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특허 기술에 하자가 있을 수도 있고 그때 이제 선행기술 조사를 해서 신규성이나 진보성의 그 문제를 볼 수도 있고 또 이제 명세서나 청구 범위 자체에 대한 좀 하자를 좀 체크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소극적 권리 범위 확인 심판에서는 그 문헌적 보호 범위에 속한다고 했으니까 여기서는 그냥 청구 범위가 다르다 이제 이런 얘기는 못 할 테고 그 선행기술 조사 결과에 의해서 이제 공지기술이나 자유기술이나 의식적 제외 범위나 그러니까 출원 경과도 같이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출원 과정이 어땠느냐를 봐서 뭐 부정으로 뺀 부분인가 이제 그런 것들을 같이 보고요. 간접 침해에 관한 상황이라면은 내가 전용품이 아니다. 전용성을 부정하는 뭐 그런 주장도 가능하겠습니다. 이도저도 안 된다. 그러면 실시 중단을 해야 되겠죠. 사업을 접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특허권의 보호 범위에 속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됐다. 그러면은 보호 범위에 속하지 않으니까 그냥 계속 사업을 밀고 나갈 수가 있겠고, 그냥 사업을 밀고 나가기는 찝찝하니까 이제 소극적 권리 범위 확인 심판을 통해서 이제 공적 확인을 받을 수도 있겠고요. 또 이제 무효 심판이나 취소 신청을 해서 그 분쟁을 미연에, 그러니까 아주 없애버리는 거죠. 그냥 칼을 들이밀 때는 칼을 없애버리는 게 제일 강한 조치겠죠. 그다음 그런 어떤 무효 사유가 있다 또는 뭐 어차피 뭐 보호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해서 너 소제기하지 마라. 뭐 부재소 합의 이런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근데 같은 거에 대해서 답안을 조금 바꿔서 이렇게 쓸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문제가 이제 개발된 시스템을 업으로 실시할 때 특허권이 침해가 될까 이거니까 특허권 침해가 되려면은 일단 네 가지잖아요. 그 유효한지
그러니까 특허가 유효한 특허가 있어야 되고 또 보호범위 내에 들어오는 발명을 실시를 해야 되는 거고 또 업으로 실시를 해야 되고 정당한 권한이 없으면 이제 특허권 침해가 되는 건데 거기에 따라서 쭉 서술을 하는 것도 방법이겠죠. 그래서 일단은 뭐 보호범위에 들어오는지 해서 이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뭐 등록 원부나 공보 열람을 해서 파악을 하고 보호범위 파악을 하고 뭐 비침의 항변 사유가 있는지 그리고 이제 소극적 권리범위 확인 심판 뭐 세트로 그냥 이렇게 쭉 생각해 보실 수가 있고 특허 발명에 또 하자가 있느냐 하자 검토를 할 때는 이제 선행기술 조사를 해서 이제 명세사랑 청구범위 분석을 하고요. 그 하자가 존재한다. 그럼 무효심판 청구를 하고 이제 특허 취소 신청을 할 수가 있겠고 또 여기서도 소극적 권리범위 확인 심판 청구 가능합니다. 특허 발명에 하자도 없고 침해가 또 인정된다. 그럴 때는 실시 계속을 하고 그러니까 그 발명에 하자는 없으나 좀 잘못 썼네요. 이건 좀 고쳐주시기 바랍니다. 발명에 하자가 없고 침해가 인정되는 경우 그러면은 실시 계속하면 안 되죠. 실시 중단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여기서도 하자가 없고 침해가 인정된다. 그럼 이것도 안 되겠죠. 그 뭐 권리범위 확인 심판 청구를 하면 지겠죠. 그다음에 이것도 안 될 테고요. 하자가 없다고 했으니까.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목차에 따라서 좀 내용이 달라져야 되는데 이렇게 잡아놨으니 이거 두 개는 빼야 되겠습니다. 대신 요거는 유효하죠. 설계 변경을 하고 회피 설계를 하는 거는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권한이 없다라고 하면은 이제 정당 권한을 획득하기 위한 그 교섭이나 또 이제 실시권 검토를 좀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글씨가 너무 작죠. 발명의 실시다라고 하면 이제 특허법 2조 3호에 나와 있는데 그 물건 발명의 실시, 방법 발명의 실시 이런 것들은 다 뭐 두 문자로 많이 외우셨을 겁니다. 뭐 생사 양대수, 양대청, 양대전까지 포함하는 건데 그 이제 방법 발명에 대해서는 이제 그 방법을 사용하는 행위랑 그 방법의 사용을 청약하는 행위까지가 실시 행위로 들어왔는데 방법의 사용을 청약한다는 거는 사실은 그 요즘에 프로그램 있죠. 그 뭐 기계를 돌리더라도 그 임베디드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프로그램을 전송하는 것을 그 청약이라고 합니다. 그 저작권법에서 이제 전송권이라는 게 있는데 그 전송이라는 얘기를 그 많이 안 쓰려고 노력을 한 좀 흔적이 좀 보이기도 하는데 하여튼 방법의 사용을 청약하는 행위를 풀어서 생각하면 곧 이거다. 그래서 프로그램을 전송하는 것까지 방법 발명에 실시가 되는 거고요. 근데 이게 이거는 저기 침해가 되려면 그 고의 침해 심한 그러니까 그 청약하는 행위를 저 특허 침해가 되는 걸로 알고 이렇게 전송을 할 때 특허 침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저 침해 금지 청구 대상이 될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과실 추정이 안 되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과실 책임인데 그 일반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은 이제 고의나 과실이 있을 때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가 있는 거고 특허 침해를 했다 그러면은 과실 추정이 되긴 하는데 여기에 해당되는 거는 이제 과실 추정이 안 되겠죠. 고의 침해가 되는 거니까요. 근데 여기서 좀 보실 거는 물론 뭐 이제 물건의 그 생산 방법 실시는 뭐 그대로 있고요. 그 간접 침해랑 좀 비교를 해서 생각을 해보시면, 그러니까 이게 실시랑 그 간접 침해랑은 좀 이어서 127조랑은 좀 이어서 생각해 보셔야 되는데, 그 물건 발명의 간접 침해는 물건의 그 생양대수 양대청 이렇게 되잖아요. 방법 발명의 간접 침해는 그 방법을 사용하는 물건의 생양대수 양대청 이렇게 되는데, 그 물건이에요. 그러니까 127조를 보시면은 그 물건을 생산하는 물건의 생산 양도 이렇게 나가 있잖아요. 어떤 물건이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이 프로그램이 그 물건이 될까? 예를 들어서 뭐 프로그램만 전송했다라고 했으면은 방법에 사용하는 청약 행위가 되기 때문에
직접 침해는 될 수 있는데 그럼 간접 침해는 될 수 있느냐? 좀 약간 애매해지죠. 뭐 이렇게까지 왔으면 그 127조에서는 그냥 프로그램도 물건으로 보는 게 맞지 않느냐. 꼭 여기가 아니라 이제 꼭 이거 물건 발명일 때도 그러니까 어떤 물건인데 물건에 그 프로그램이 내장되어 있는 물건이 그 등록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있는 프로그램이 물건이냐? 그러니까 프로그램만 누가 이제 뭐 복제해서 막 이렇게 배포하고 다닌다 그러면은 그리고 그 프로그램이 그 기계의 전용품이다 그랬을 때 과연 그런 거를 이제 간접 침해로 잡을 수 있느냐? 그럼 127조에 해당되려면은 그 물건의 그 생산에만 사용되는 물건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 프로그램이 물건이냐 이제 그런 논점이 좀 생기거든요. 뭐 그런 사례도 좀 하나 내놓은 게 있습니다. 이제 그거 좀 생각을 해보시고요. 그리고 실시의 개념은 일단은 뭐 생산 사용 양도 대여 수입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하나씩 좀 보시면 그 생산은 그 물건을 만들어내는 일체 행위를 생산이라고 하죠. 그 사용은 그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거나 효과를 나타내도록 이용하는 것이 사용이죠. 뭐 양도 대여는 뭐 무상을 불문합니다. 그리고 이제 실시행위는 독립적이기 때문에 각각의 실시행위는 서로의 영향을 안 미치는 거죠. 그래서 하나의 행위가 적법하더라도 다른 행위가 적법하다고 볼 수 없다. 대신에 이제 권리소진이론이랑 같이 생각을 해보시면 그 한 번 적법해진 거는 계속 적법한 거고요. 한 번 부적법한 거는 계속 부적법입니다. 그래서 어떤 특허받은 물건을 적법하게 생산한 거를 양도 대여 수입한다라고 하면은 그건 다 권리 소진이 돼가지고 이제 그 뒤로는 다 적법인 거고 물건을 부적법하게 그냥 남의 특허 있는 거를 그냥 내가 마음대로 만들어서 했다 그러면 그 물건을 사용하거나 대여하거나 뭐 어떻게 그 뒤로 계속 이어지는 게 계속 특허 침해가 따라 붙는 거죠. 각각의 행위가 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이 실시행위 중에는 이제 수출이 없습니다. 수출이 없는데 뭐 수출 전에 생산 또는 양도가 이제 문제되는 게 대부분일 테고요. 상표법에서는 수출이 상표 침해 행위가 상표의 사용 행위가 되죠. 그거랑 이제 좀 비교가 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그냥 뭐 중요한 건 아닌데 우리나라가 수출을 해서 경제 성장을 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수출을 많이 하기 위해서 그런 걸까요? 하여튼 뭐 이거는 그 왜 수출을 뺐느냐에 대해서는 정확한 이유를 제시하는 사람은 좀 없는 것 같습니다. 뭐 다 이 정도 얘기죠, 그냥. 그 수출 전에 생산 또는 양도가 문제되는 게 많다. 그리고 소지를 하거나 대량 구입을 했다. 또 이제 보관을 하고 있다. 그런 거는 실시가 아니지만 이게 왜 소지하고 왜 구입해서 왜 보관하느냐. 그거를 뭐 한두 개 샀으면 모르겠는데 특허 침해품을 뭐 100개씩 사가지고 쟁여놓고 있다. 그 왜 그럴까? 그 나중에 팔아먹으려고 그렇게 하는 거겠죠. 그래서 이게 아직 실시는 아니지만 결국에는 이게 실시가 예상이 되잖아요. 침해가 예상이 되니까 침해 예방 청구가 가능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수리 개조는 뭐냐? 일단 뭐 수리하거나 뭐 특허받은 물건이 있으면은 수리하거나 개조하는 거는 실시 행위에 들어가지가 않지만 완전히 재생산에 해당되는 것만큼 중요한 수리를 한다. 그러면은 그거는 특허 침해가 되겠습니다. 생산에 해당되기 때문에. 또 이제 그렇게 되는 거는 그 한 번 팔아 넘긴 물건에 대해서는 계속 그 어떻게 해도 특허 침해가 아니라고 했지만 물건을 정당하게 생산된 물건을 그 팔았다. 생산한 거를 이제 사가지고 내가 쓰다가 중요한 부분을 내가 고쳐서 다시 쓴다. 그러면은 그 물건을 재생산한 거랑 다름없다 하기 때문에 그때는 권리 소진이 안 된다는 거죠. 다시 생산한 거니까요. 소모품을 교환했더라도 그 소모품이 본질적이고 뭐 다른 용도가 없고 뭐 쉽게 구할 수도 없고 그리고 교체가 예정돼 있고 뭐 이런 것들은 간접 침해에 해당되는 그런 상황에서
그렇게 직접 수리하는 거에 대해서는 또 교체하는 거에 대해서는 이제 권리 소진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가공이나 조립을 한다라는 것도 뭐 이제 생산이라고 한다면은 어떤 그 구성 요소를 전부 다 이제 그 갖춘 물건을 만들어내는 게 생산이 되겠지만, 이게 이제 공업적 생산에 하나지 않고 가공 조립을 하는 행위도 생산에 포함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집에서 이렇게 그 어떤 생산 키트를 쭉 가져와 가지고 어떤 뭐 조립만 해도 이렇게 딱 물건이 만들어지는 그런 경우 있죠. 그런 것도 이제 다 생산이다. 또 반제품 생산을 했는데, 반제품이 바로 그런 겁니다. 뭐 이렇게 조립왕부처럼, 또는 그 A라는 시멘트와 뭐 B라는 무슨 혼화제를 섞어야 무슨 어떤 제품이 나오는 뭐 그런 반제품이라면은, 그러니까 완성된 제품은 아니지만은 거의 그냥 한 반은 만들어진 그런 제품, 그런 경우에는 원래 생산이 아니지만 이제 국내에서 부품 전체를 다 생산을 했고, 또 이제 주요 구성을 모두 갖춘 반제품을 생산했다. 또는 이제 그런 반제품들이 하나의 주체 수치를 돼서 마지막 단계에서 이제 베트남 같은 데 가서 이제 가공 조립만 하면 다 되더라. 그래서 결국 뭐 그냥 완전 생산이나 거의 마찬가지다라고 볼 수 있는 상황에서는 그런 것도 역시 생산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행위들이 실시에 해당되는지, 그 잡힌 고기가 쉽게 빠져나가지 못하게 하는데 특징이 있는 어망, 그러니까 이거 객관식으로 많이 풀어보셨을 문제일 텐데, 이거를 이제 그 논술식으로 한번 바꿔서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죠. 객관식에서는 OX만 나오면 되는데, 이게 이제 논술할 때는 이게 왜 O냐, 왜 X냐, 그거를 한마디를 더 붙여서 이제 생각을 해 보시라는 겁니다. 이제 그 고기가 못 빠져나가게 하는 어망인데 그거를 장식품으로 썼다. 그럼 이게 실시인가요? 이거는 이제 목적을 넘어서 목적과 다르게 쓴 거니까 그거는 이제 발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이용이 아니니까 이제 사용이라고 볼 수 없다. 실시가 아니라는 거고요. 조미료의 발명을 했는데, 병이 조미료 발명을 했는데 갑이 명세서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제조 방법에 의해서 조미료를 제조했다. 그러니까 뭐 물건 발명이죠. 그 물건 발명을 했는데 어떤 다른 제조 방법으로 그 제조를 했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물건 발명을 제조를 한 거니까 생산한 겁니다. 그래서 실시가 되겠고요. 자신의 그 특허 기술을 적용해서 제조한 드릴을 공구점을 운영하는 갑이 구입해서 창고에 보관했다. 뭐 보관행위니까 뭐 당연히 그 실시가 아니죠. 근데 뭐 이거를 업으로 뭐 양도하거나 대여할 목적으로 보관하고 있었다 그러면은 침해 예방 청구권 대상이 되기는 하지만 결국은 답은 저거다. 그러니까 이런 게 있으면은 그냥 답만 쓰기에는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뭐 이런 경우에는 그러니까 논점이 있는 거잖아요. 뭐 이러한 침해 예방 청구권 대상이 될 수는 있지만 뭐 실시는 아니다. 이제 답은 그렇죠. 그다음에 가정에서 세탁을 했다. 가정에서 했으니까 이제 업으로 한 건 아니니까 침해는 아닌데, 실시행위 한 거냐 침해한 거냐는 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실시는 하긴 했는데 뭐 침해는 아니지만 하여튼 실시는 했다. 뭐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래서 가정에서 세탁을 했는데 그 병이 취득한 세제 제조 방법에 의해서 제조한 세제를 사용을 했다. 그러면은 뭐 침해인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침해는 아니죠. 그냥 가정으로 했으니까. 그러니까 침해는 아니지만은 실시는 했다. 그리고 의리 통신 방법의 특허권자라고 할 때 갑이 그 통신 방법에 사용되는 통신 장치를 제조를 했다. 그러니까 이제 방법 발명이죠. 근데 그 방법에만 사용되는 장치를 썼죠. 그러면 이거는 간접 침해에 해당되는데, 간접 침해도 그 간접 침해냐 마냐, 침해 문제에서는 간접 침해가 되겠지만은 실시에는 해당되지 않죠. 생양대수, 생사양대수, 양대청, 양대전에 들어가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실시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이게 나왔네요. 그 왕구 메이커 갑이
병의 특허 발명인 그 모형 비행기의 제조에 필요한 일체 부품을 세트로 하여 판매를 했다. 이런 경우에는 원래 그 부품을 세트로 해서 판매를 했으니까 이제 뭐 간접 침해를 구성할 수도 있고 그 물건을 생산하는 데 쓰는 물건이니까요. 또 이제 뭐 이렇게 간접 침해를 구성할 수도 있고 또 완성품의 유통과 세트 유통을 동일하게 볼 수 있는 경우라면 양도에 해당돼서 실시다. 이렇게 전제를 달고 이제 답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토탈 패션 브랜드 메이커 갑이 백화점 내 자신의 매장에 의뢰 특허 발명인 기능성 신발을 쇼윈도에 진열을 했다. 그 전시한 거죠. 그러니까 쇼윈도에 진열을 했다라는 게 뭔가 그러니까 생사 양대수, 그러니까 생산, 사용, 양도, 대여, 수입, 양도 대여를 위한 청약, 양도 대여를 위한 전시가 들어가 있잖아요. 진열을 했다는 거는 백화점 내 쇼윈도에 진열했다는 거는 양도 대여를 위한 전시입니다. 그래서 전시 양도를 위한 전시겠죠. 그래서 실시 행위가 되겠고요. 그리고 음식물 처리기의 소모성 부품을 판매하는 갑이 그 자신의 판매 부품을 조립하여 병이 특허받은 음식물 처리기를 제작하는 과정을 상세히 기재한 카탈로그를 배포를 했다. 그러니까 카탈로그 배포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은 특허를 받았는데 어떤 부품에 대해서 받았는데 그 전체 특허 중에 어떤 일부 부품을 자기가 생산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만든 이 부품을 가서 조립하면 저 병이 특허받은 거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런 카탈로그를 배포를 했는데 어쨌든 이거는 뭐 청약이 아니죠. 그 카탈로그를 배포를 했으면 청약을 한 거지만 그 청약이 이 음식물 처리기를 판매하기 위해서 청약한 게 아니고 자기 부품 팔으려고 청약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실시는 아닌데 이제 참고로 그리고 이제 이 부품의 전용성이 없으면 이제 간접 침해도 아니고 한데 이제 미국에서는 유도 침해 법리라는 게 있습니다. 침해를 유도하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은 미국에서는 하여튼 침해가 되지만 뭐 우리나라에서는 침해가 되지 않는다. 뭐 중요하게 쓸 건 아니지만 이제 이런 약간 논점이 보이는 것들은 그냥 단어 한 단어 정도 좀 적어주고 지나가 주시면 채점하시는 분들이 이제 공부가 잘 돼 있군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뭐 실시 관련된 조문들을 좀 같이 엮어봤고요. 이제 조문 하나씩 찾아보면서 좀 공부하실 때 같이 생각을 해보시기 바라고요. 이게 생각보다 제가 말이 너무 느린가요? 그래서 이제 그 실시에 대해서 얘기를 했으니 이제 권리 소진에 대해서도 같이 조금 얘기하고 넘어갈 건데, 이게 권리 소진에 대해서는 사실은 조금 마이너한 논점이긴 한데, 그리고 이제 특허법에서 원래 특허법의 그 남용의 어떤 그 논리 중에 권리 소진이 한 꼭지가 들어가는 거고, 특허법의 그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남용 얘기는 조금 이따 다시 하겠습니다. 권리가 소진이 되는 거는 이제 그 얘기가 아니고, 이제 그 팔아넘긴 물건에 대해서, 그러니까 자기의 특허의 그 가치를 다 한 그런 실시 행위에 대해서 이제 더 이상 특허권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제 그런 건데, 그게 이제 실시 행위랑 이제 결부된 논점이죠. 그냥 쭉 읽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제법 발명 특허에 의해서 생산된 물건을 양도했다. 그러면 물건을 그러니까 제법 방법에 의해서 생산된 물건을 양도했다. 그러면 그거를 사서 쓰는 사람, 다시 또 재양도하는 사람한테 침해라고 할 수 있느냐. 일단은 그 제법에 의해서 생산된 물건을 팔아 넘겼으니까 거기에서 이미 그 목적이 달성된 거죠. 그래서 이제 권리가 소진된 거고요. 또 방법 발명의 실시에만 사용되는 물건을 양도한 경우, 간접 침해 행위 같은 거를 한 거죠. 방법 발명의 실시에만 사용되는 물건을 양도했다. 그러니까 어떤 전용품을 양도했다 이건데, 그 양도된 전용품을 어떻게 쓰든지 간에 일단은 그 간접 침해로 잡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간접 침해의 권리 범위에 미치는 범위를 미리 다 만들어서 팔아 넘긴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이미 실시 대가 확보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거고 거기에 대해서도 이제 권리 소진이 됐다라는 거죠. 그 특정 장치를 그 양도함으로써 방법 발명 특허가 소진된다고 볼 수 있느냐? 그 방법 발명을 실질적으로 구현한 물건인 경우에는 소진이 되는데 그 어떤 방법을 구현하려면 어떤 장비가 있어야 된다 하는 상황에서 그럼 그 장비를 팔았다 그러면은 그 장비를 산 사람이 뭐 다시 양도를 하거나 뭐 이렇게 그 대여를 하는 거에 대해서 문제 삼지 못한다는 건데 그러면은 그 어떤 물건이 실질적으로 구현된 물건이냐 보면은 뭐 이게 간접 침해에 대한 그 판례랑 비슷하죠. 다른 용도가 없고 그 방법을 사용하는데 쓰는 물건이고 다른 용도는 없고 그다음에 그 물건이 방법 발명의 어떤 과제 해결 수단에 기초한 어떤 핵심적인 구성 요소가 포함되어 있는 거고 물건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공정이 전체 비중에서 이제 굉장히 크고 뭐 그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고려해서 이제 해석한다는 거고요. 방법 발명 그 특허권이 공유인데 이거는 뭐 간단하죠. 그 공유인데 그 방법의 실시에만 사용되는 물건이 양도된 경우 공유자 중 일부가 이제 다른 사람한테 양도를 했다. 이게 이제 꼭 권리 소진 문제가 아니라 그냥 일반적인 경우에도 그 공유자 중 일부가 뭘 했다, 동의 없이 했다 그러면은 그냥 그건 특허 침해잖아요. 그 실시권을 줘도 그 실시권 무효고 권리 소진 면에서도 소진 안 된 거죠. 그 동의 없이 했으면 소진이 안 된 거고 이거는 이제 전득자가 물건을 이용해서 실시했으면 권리 소진이 되지 않는다. 네. 아유 맞네요. 그 조건부로 권리 소진을 제한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물건을 팔지만 그 이 물건을 다시 어디에다 쓰지 말라. 이걸 다시 뭐 되팔지 말라. 뭐 누구한테 빌려주지 말라. 이제 그런 조건을 걸 수 있느냐 이겁니다. 이게 이제 케이스별로 좀 다를 건데 그 나온 판결문만 보면 일본에서는 일단은 그런 그 제한에 반하는 뭐 그건 그냥 계약 위반인데 계약 위반한 것과는 별개로 이제 특허권 침해를 구성하진 않는다라고 했고 미국에서도 비슷합니다. 그런 제한 조건은 당사자에게만 효력이 있지 제3자한테는 효력이 없다라는 거고 우리나라가 오히려 이 계약이 유효하냐 또는 뭐 특허권의 남용이나 공정거래법 이런 것까지 같이 검토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이제 권리 소진을 인정할 가능성을 약간 열어두기도 했는데 일단은 그 특허권자와 어떤 양수인 간의 어떤 계약은 그들 사이에서만 일단 효력이 있고 그 다음 뭐 권리 소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그 양수인이 다시 되팔았을 때 거기까지 쫓아가서 하는 거는 조금 안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 계약 당사자한테 이제 구상권을 행사하면 되겠죠. 구상권이 아니라 이제 그 계약 이외 책임을 지면 되겠죠. 그다음에 이제 수리나 부품 교환 행위가 이제 특허권 침해로 볼 거냐 이것도 그 수리냐 재생산이냐의 문제고 부품이 이제 비소모품인 경우에는 본질적인 구성 요소라면은 이제 생산에 해당된다는 판례가 있고요. 부품이 소모품인 경우에는 아까 계속 말씀드린 이제 종래 대법원에서 이제 본질적 구성에 해당되고 일반적으로 쉽게 구할 수 없는 거고 그런 교체가 예정되어 있었고 그 따로 이제 권리자 측이 그런 부품을 따로 제조 판매하고 있었으면은 이제 생산에 해당되더라. 그 간접 침해에 성립하는 그 판례랑 동일하다고 보시면 되는데 그래서 이제 소모품 생산으로 간접 침해가 성립하는 경우이면 그 소모품 교체는 재생산에 해당된다고 이제 대법원이 말을 했는데 이것도 약간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서 최근에는 그 소모품 생산이 간접 침해가 성립되더라도 경우에 따라서는 그러니까 이제 그 소모품이 좀 전체 물건에 대해서 좀 비중이 좀 굉장히 작을 때는 그거 갈았다고 해서 그 물건 전체를 다 재생산했다고 보기는 어렵지 않느냐. 어떻게 보면 좀 뭐 당연한 얘기인데 이제 어떤 케이스에 따라서인지 그 결론이 좀 달라질 수 있겠고요. 그러니까 간접 침해 성립했다고 해서 바로 권리 소진 된다. 간접 침해가 성립하는 경우에는
그 소모품 교체가 바로 그냥 재생산에 해당된다 그렇게 이제 공식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간접 침해에는 해당이 되지만 그러한 부품 교체가 재생산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작은 경우라면 그럴 수 있잖아요. 그렇게 좀 열어두시기 바랍니다. 특허권의 남용 제한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리려고 했던 건데 이거는 일단은 좀 마이너한 논점이긴 합니다. 그 예전에 특허법에서 특허법 자체 특허권을 남용하지 못한다는 규정이 예전에 있었는데 이제 그게 없어졌고요. 그다음에 그 특허권 취소 제도도 폐지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불실시를 뭐 이렇게 뭐 제정 후에 뭐 2년 이상 제중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 제정 이후에 이제 2년 이상 불실시하면은 이제 뭐 특허권을 취소하거나 이제 그런 게 없어졌기 때문에 특허법 내에서는 권리 남용의 그 논점이 점점 줄어들고는 있지만 특허권은 사건이죠. 특허권은 사건이고 그래서 이제 민법상에 그 권리를 남용하지 못한다라는 그 신의 측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고요. 그 특허법은 특별법이기 때문에 이제 특허에 대해서 그 특수한 상황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조건 뭐 이렇게 규정이 돼 있지만 그냥 큰 틀에서 일반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그냥 그걸 일부러 다시 또 이렇게 규제하지 않는다. 이제 그런 식으로 좀 생각하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 큰 틀에서 생각하면은 특허권의 남용도 하나의 논점이 될 수 있다는 거고, 아까 미국 얘기 계속해서 그렇지만은 미국에 이제 권리 혜택 법리가 있거든요. 그 레치스라는 게 권리 혜택라는 뜻인데, 그게 특허 그 제도 안에 들어와 있어요. 미국에서는. 근데 그거는 우리나라에서는 특허 제도 안에는 없지만 제도 밖에서 그 더 포괄적인 민법 그 범위 내에서 이제 논의가 될 수 있다라는 거고, 제도 내에서 좀 가장 강력하게 얘기하는 게 결국에는 이겁니다. 이제 그 권리 남용의 항변을 인정을 한다는 게 2012년에 그 전원합의체 판결로 그 특허 설명의 진보성이 부정되는 게 명백한 경우에, 어떤 경우가 명백하게 진보성이 부정되는지는 조금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만, 그 지금까지도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일단 그런 경우에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권리 남용에 해당한다. 그런 판례들도 있고 해서 그 권리 남용에 대한 쟁점도 한번 정리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번 쭉 그냥 읽어보시고 이거는 따로 말씀은 안 드리겠고요. 그냥 제가 자세하게 적어놔서 읽어보시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뭐 최근에 몇 년 전인가 요거 관련된 그 기출 문제도 있었죠. 그 브랜드 조건에 대해서 근데 브랜드 선언, 표준 특허에 대해서 이제 브랜드 선언을 했다고 해서 다 실시 허락을 했다라는 게 아니고, 이제 어떤 협상을 그러니까 이게 이제 페어하고 리저너블하고 앤드 비차별적이고 non discrimination 해서 그런 조건으로 그 협상을 하는 기회를 주겠다 그런 뜻이기 때문에, 브랜드 선언을 했다고 해서 침해금지 청구권을 행사하는 거를 권리 남용이다, 또는 신의 측에 반한다, 금반원 원칙에 속한다, 그렇게는 말은 못한다라는 건데, 이게 기출 문제가 있고요. 하여튼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한번 쭉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잠깐 쉬었다가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